네, 일단 시장 상황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 일주일 동안 가장 반가웠던 거는 뉴욕 증시와 비트코인이 굉장히 의미 있는 디커플링 양상을 보여줬다라는 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좀 반가운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비트코인이 잘 가더라도 항상 이 증시의 악재, 이 미국 금융 시스템, 경제 환경에 대한 악재가 덮치면 증시 하락과 동시에 이제 비트코인까지 직격탄을 맞는 상황을 많이 보여줬는데 최근 일주일 동안 거의 뭐 뉴욕 증시 시끌시끌했잖아요. 이 실리콘밸리뱅크 파산 이슈로 인해서 어쨌든 은행 세개가 그것도 미국의 상장은행 세개가 박살이 나는 게 뭐 일주일에서 지금 열흘 사이에 벌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큰 상황이 다른 나라도 아니고 어디 제3국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가 아니고 미국에서 이런 금융 시스템 우려가 번졌다라는 게 실제적인 현실로 나타나는 게 사실 굉장히 큰 이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오히려 안전자산으로서 관심을 받으면서 일주일 동안 30% 넘게 폭등을 했다. 이런 상황 자체, 그러니까 단순한 디커플링 양상이 아니고 전혀 반대 양상을 보이면서 오히려 자본의 피난처 역할, 이거 리스크 해치 역량을 보여주는 거 아니야? 아니, 이 정도면 안전자산인데. 왜냐하면은 채권 가격이랑 지금 가치 흐름을 보여주다 보니까 주식이랑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채권과 같은 흐름을 보여주다 보니까 와, 이거 안전자산 역할을 이제 비트코인이 해주게 되는 건가?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죠. 물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크립토 커런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지금 사람들이 금융 시스템, 중앙화된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 붕괴가 동시에 탈중앙화된 금융 영역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비트코인으로 자금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 물꼬가 바뀌고 있다. 이런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일반적인 일반인의 상식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 안전자산의 역할 내지는 자본 피난처 역할 이렇게 해석하기에도 충분한 그런 흐름을 확인시켜 준 시간이 지금 최근 일주일 한 열흘 사이에 진행이 됐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상황은 이런 겁니다. 일단 지금 미국에서 은행 세개가 박살이 났는데 상장은행 세개가 박살이 났어요. 거기다가 실리콘밸리뱅크 같은 경우에는 랭킹 16위, 미국에서 16위권 은행이 박살이 난 건데 이게 지금 어디 아프리카 어디 뭐 소말리아에서 발생한 게 아니고 미국에서 이런 일이 먼저 터졌다라는 것 자체도 굉장히 쇼킹하고,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 시스템 우려, 위기 확산 이런 거에 대한 방점이 찍히는 게 당연한 거죠. 미국에서 지금 벌어진 일이다 보니까 미국에서, 그것도 중대형 은행에서, 더군다나 실리콘밸리 뱅크와 비슷한 자본 환경에 처한 지금 은행의 개수가 10개가 넘는다. 뭐 이렇게 중소형 은행들 사이에서 우려가 더 커지다 보니까 바로바로 지금 때려맞기, 돌려맞기를 하고 있는 액션들이 펼쳐졌습니다. 당장 실리콘밸리뱅크의 다음 타자로 거론됐던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같은 경우에는 일단 300억 달러 유동성 공급이 이루어졌어요. 미국에서 11개 대형 은행들이 300억 달러를 쏟아 넣으면서 일단은 안정화시키겠다. 그런데도 안정이 안 되죠. 주가 쭉쭉 빠지니까. 첫날 그래도 이 300억 달러 유동성 공급 소식이 전해졌을 때 한 10% 수준으로 반등했다가 다음 달 또 한 30% 빠졌잖아요. 이게 지금 단순하게 액션 가지고 뭔가 해결이 되는 상황이 아니구나라는 어떤 그런 뉘앙스를 우리가 느낄 수 있죠. 또 하나가 지금 스위스에서 세컨 2대 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 크레딧 스위스의 유동성 이슈가 다시 한번 불거졌습니다. 공적 자금 540억 달러를 지원한다라고 해도 지금 이게 뱅크런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겁니다. 작년 10월에 유동성 위기가 나왔을 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사우디 중앙은행에서 투자도 하고 유동성 공급을 통해서 좀 안정화시키겠다, 이렇게 조금 땜빵이 좀 먹히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는데 지금 불과 반년 만에 또 한 번 유동성 위기가 닥쳤고 뱅크런이 벌어졌고 사우디 중앙은행에서 더 이상은 투자 없다, 이렇게 완전 손절해버린 거죠.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고 미디어가 구체적으로 보도를 하지 않아서 더더욱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사우디 중앙은행에서 거액을 투자했던 곳에서 갑자기 이렇게 손절을 치는 거는 뭔가 어마어마한 얘기가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백스토리에. 그러니까 와, 쟤네 진짜 답 없다, 완전 얘기 안 된다, 뭔가 이런 판단을 하게끔 크레딧 스위스 내부에서 지금 뭔가 큰 게 있는 겁니다.
그건 맞아요. 근데 그게 뭔진 모르죠. 어느 정도의 사이즈인지. 어쨌든 스위스 중앙은행에서까지 나서서 스위스 정부에서 나서서 지금 뭔가 액션을 취하려고 하고 있고 UBS가 지금 인수하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살펴보겠지만 UBS가 스위스 넘버원이에요. 그러니까 넘버원이 넘버투를 지금 인수하는 상황까지 처하게 된 건데 상황 자체가 지금 굉장히 급하다라는 걸 우리가 또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들 굉장히 우려가 있는 상황이 다른 데가 아니고 미국 그리고 스위스 다 글로벌 경제권이나 금융 허브와 관련해서는 이 탑 랭크에 해당하는 국가들에서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완전 아이러니죠. 지금 재밌는 상황인 거예요. 이렇다 보니까 미국과 유럽의 70대 은행에서 2주 동안 증발한 게 6천억 달러랍니다. 거의 뭐 은행이라는 기성 중앙화된 금융 시스템에 대한 이 투자자들의 신뢰 완전히 그냥 붕괴된 거를 우리가 이런 6천억 달러의 증발 상황 이 숫자만 놓고 보더라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지 않나 느껴지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 SVB를 왜 미국 금융당국이 막지 못했을까 이거에 대한 지금 회의론도 비판론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빠르게 성장하는 은행,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 당시 급격한 유동성 확대로 인해서 몸집을 키웠던 미국에서 16번째 랭킹에 해당하는 SVB, 이런 은행을 왜 면밀하게 체크하지 못할까? 이거는 사실 SVB 자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관리 당국의 실패이기도 하다. 지금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나 이제 실리콘밸리 뱅크 같은 경우에는 캘리포니아주에 등록이 되어 있는 또 연방 당국까지 이렇게 이중 감독을 받는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이 재정 건전성 강화와 관련된 감독 권한이 전혀 행사가 안 됐다. 이건 정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대체 연준 뭐 한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특히 SVB 같은 경우에는 연준 재할인 창구 최대 대출 고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할인 창구로 갔다라는 거는 돈을 구하다 더 구할 데가 없어가지고 연준에 찾아가서 마지막 읍소를 했고 거기서 대출받은 금액이 최대치가 SVB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연준에서도 아 쟤는 지금 문제 있구나 한번 봐야겠는데 이렇게 논리적인 이 결론 도출이 가능한 상황인데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인데 아무것도 안 했다. 이거 이상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준의 관리 감독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사실 SVB를 이렇게 한 방에 그냥 골로 보내게 만든 데는 이 월가의 음모론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준을 매기기 위해서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에 연준이 말을 안 들으니까 월가의 말을 안 들으니까 연준 길들이기 차원에서 실리콘밸리 뱅크를 아주 그냥 한 방에 날려버린 거다. 그런 뭐 음모론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말 그대로 음모론은 음모론일 뿐인 거고 어쨌든 그런 이야기들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이번 실리콘밸리 뱅크 파산 이슈와 관련해서는 미국 내부에서도 지금 시끌시끌한 겁니다. 상식과 좀 거리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다하다 상황이 지금 상황인지라 하다하다 워렌 버핏 등판 가능성 구원투수로서 이번에도 워렌 버핏이 등판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군불지피기 성격의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사실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 금융위기 당시에도 이 골드만삭스가 위기에 처했을 때 이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6조 5천억 원에 달하는 50억 달러 규모의 우선주를 매입하면서 골드만삭스의 사실상 이제 이 긴급 수혈을 해준 그런 역할을 개인이 했던 거죠. 근데 2011년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도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인해서 굉장히 큰 손실을 봤을 때도 50억 달러를 투자했다고 하더라고요. 전 이거는 또 기억 못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큰 굵직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워렌 버핏이 구원투수로 나서서 뭐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번 주말에 미국 중소형 지역은행들 20개 은행의 CEO들이 전용기를 타고 오마하시로 날아갔다. 그래서 워런 버핏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뭐 팩트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워렌 버핏이 좀 나서서 이런 지역 은행으로까지 그러니까 미국 전반적인 금융 시스템 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막는 데 있어서 버핏이 좀 역할을 해달라 뭐 이런 얘기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블룸버그는 아예 대놓고 이랬더라고요. 버핏을 비롯한 개인의 투자나 개입이 또 직접적인 구제금융 없이 그러니까 정부가 세금으로 때려박는 것 대신에 이런 개인의 등판으로 인해서 위기 확산을 막는 방안 지금 거론되고 있고 이런 게 도움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간접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고 큰 손들이 월가의 큰 손들이 거물들이 좀 정부의 어떤 지금 주저주저 하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정부가 나서서 세금을 때려박으면서 구제금융을 펼치는 이런 거에 대한 비판이 지금 부담스러운 거잖아요. 당장 내년에 대선인데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오히려 이런 큰 손들이 나서서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는 조금 급한 불을 끄는 데는 도움을 주지 않겠느냐.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뭐 이런 희망 섞인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UBS 같은 경우에는 참 재밌어요. 이 스위스 최대 은행인데 지금 크레딧 스위스를 인수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크레딧 스위스에서 하루 최대 100억 달러 13조 원 인출 사태, 뱅크런이 발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위스 정부가 굉장히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고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UBS가 넘버원이고 크레딧 스위스가 넘버2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신한은행이 국민은행을 인수하거나 국민은행이 우리은행을 인수하거나 뭐 이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말이 안 되죠. 거의 독과점 이슈랑도 겹치고 이게 시장 건전성 차원에서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만큼 지금 상황이 엄청 급하니까 급한 불부터 끄자 뭐 이런 차원에서 지금 해석이 되고 있는 겁니다. UBS에서는 크레딧 스위스 오케이 인수할 수 있어. 그런데 인수 조건이 있지. 스위스 정부가 60억 달러 지급 보증을 해주면 인수할게. 뭐 여기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뭐 인수 막바지 협상 단계라고 바라볼 수 있어서 이르면 오늘 안에도 그러니까 현지 시간으로 19일 안에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거의 지금 막바지 단계라는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UBS가 CS를 인수한다. 재밌는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위스 정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부담인 거죠. 자국 은행에 대해 이렇게 신뢰도가 크게 붕괴되는 상황. 그러니까 스위스가 글로벌 금융 허브로서의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국가 가운데 한 곳으로 꼽히는 곳인데 지금 완전히 개망신이죠. 이렇게 CS 크레딧 스위스 날아가면서 금융 시스템 글로벌 위기의 확산에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 미국의 바톤을 바로 터치받아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라는 오명을 쓰게 되는 거기 때문에 스위스 정부 입장에서도 일단 급한 불부터 끕시다 라고 UBS를 끌어들여서 지금 크레딧 스위스를 넘기는 이제 뭔가 세부적인 것들이 조율이 되겠죠. 부문을 어떤 걸 살리고 어떤 걸 없애고 어떻게 할지 뭐 이런 것들까지 얘기가 지금 되고 있을 텐데 굉장히 지금 웃긴 상황들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미국과 스위스에서.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아요. 과연 이게 지금 미국과 스위스의 은행 몇 개의 문제일까? 은행 몇 개? 은행 몇 개 차원의 문제일까? 뭐 미국의 은행 3개 지금 박살났는데 이 정도 땜빵 잘하면 되는 걸까? 그러면은 글로벌 금융 시스템 위기로까지 안 가는 걸까? 지금 스위스에서 세컨드 2대 은행이 지금 박살나는 상황인데 이거 괜찮은 거 맞나? 이게 무슨 아프리카나 어디 중남미의 은행들이 파산을 한 게 아니고 미국과 스위스 같이 경제, 이 금융에 있어서 상징성이 굉장히 큰 선진국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근데 지금 IMF에서 구제금융을 하고 있는 국가들의 수를 보면 충격적입니다. IMF 회원국이 190개 나라거든요. 근데 지금 재정 지원을 하고 있는 나라가 90개 나라래요. 이게 1년 전 데이터예요. 그래서 지금은 90개가 넘는다라고 합니다. 제가 구체적인 데이터를 못 찾아가지고 1년 전 데이터를 갖고 왔는데 95개 전후래요 지금은. 근데 IMF 회원국이 190개 나라예요. 재밌는 건 뭐냐면 97년 외환위기 당시에 재정지원 차관을 받은 나라가 52개국 2008년 금융위기 당시가 66개국. 그러니까 지금이 더 어려운 나라가 과거 이런 어마어마한 이벤트들을 우리가 겪었는데 지금은 더 심각하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터진 게 어디 동남아나 아프리카나 중남미에서 먼저 터진 게 아니고 미국에서 제일 먼저 터진 거예요. 이게 지금 되게 웃긴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이란 나라가 가지고 있는 세계 경제 패권, 글로벌 기축통화, 달러의 패권 이런 것들도 거의 이제 끝물인가 보구나. 그러니까 뭐 이 끝물이라는 게 당장 뭐 1, 2년 뒤에 뭐 없어진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뭐 10년, 20년, 30년 안에는 뭔가 지금 달러의 위상, 미국의 위상이라는 것도 바뀔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이번 이 은행 파산 이슈, 글로벌 금융 시스템 안정성 위기를 미국에서 촉발시켰다라는 거 이런 상황을 보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조금 웃긴 상황이고 걱정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이게 또 지금 또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중국과 어떤 대결 국면에서 바라봤을 때 중국도 지금 골치 아프잖아요. 지금 오늘 댓글 보니까 어떤 구독자분이 지금 중국에서도 부동산 이슈가 굉장히 큰 위험 요인으로 커지고 있어서 걱정이다. 이게 중국발 또 위기, 부동산 위기까지 덮치면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그거 지금 그것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중국 지금 부동산 경매 물건이 70만 건인가 80만 건이 나와 있대요. 중국 역사 최대치랍니다. 물론 중국이란 나라가 엄청 큰 나라다 보니까 땅덩어리가 크니까 어떻게든 소화가 될 수도 있겠지만 역사상 최대치를 찍었다라는 게 지금 의미 포인트인 거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지금 막 힘들죠. 중국도 힘들고 짜증나고, 중국의 연구소에서 코로나가 시작됐다 이런 얘기들도 지금 많이 비판적으로 나오고 있고, 안 그래도 미국 달러에 열받아 죽겠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도 많고, 달러 패권에 도전하기 위해서 브릭스 중심의 어떤 진영 구축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홍콩을 통해서 사실상 암호화폐 지금 받아들이는 어떤 액션 적극적으로 취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중국도 복잡한 상황에서 부동산 위기까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경제가 좀 어려운, 굉장히 희한한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고, 그나마 중국 이슈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이런 어려운 상황을 오히려 지금 글로벌 경제 위기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힘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오히려 비트코인을 합법화시키면서 이걸 더 기회로 삼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런 관점에서 또 바라보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아무튼 생각거리들이 좀 많이 지금 안겨지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중요한 건 3월 23일이에요. 연준의 FOMC. 과연 금융 불안에 초점을 맞출 것이냐, 물가 불안에 초점을 맞출 것이냐. 우린 이게 지금 궁금한 건데, 일단 금융 불안을 바라보면 좀 급하다라는 거죠. 미국에서 파산 이슈가 지금 3개, 크레딧 스위스 뱅크런. 사실상 이 은행의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거는 금리 인상 효과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연준으로서는 굳이 무리해서 금리 인상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논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번에 한번 금리 인상 멈춘다라고 해서 연준이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서 지는 건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개인적으로는 동의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뭐 0.5%포인트 빅스텝은 이제 완전히 물 건너갔고, 그건 불가능한 이슈인 거고요. 이게 단순히 뭐 시장의 기대가 지금 0.25%포인트가 62%, 동결이 38%인데 아마도 저도 0.25 정도로 쇼부를 보지 않을까 싶어요. 금융 시스템 위기에 방점을 찍으면 이것도 가능하겠지만, 이렇게 되면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의 어떤 연준의 의지가 의심받을 수 있어서 적당하게 이 정도로 쇼부를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도 기대는 하고 있는데, 뭐 또 물론 모르죠.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 0.5%포인트 빅스텝 물 건너갔다. 그럼 불가능하다. 지금 단계에서 0.5를 간다라는 거는 연준이 자폭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건 이제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0.25냐 제로냐 동결이냐 이게 관건인 건데, 일단 지금 CME 패드워치에서는 이게 조금 전 상황이거든요. 62%의 확률로 0.25%포인트 인상에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만 나와줘도 안도랠리가 나올 거고, 동결 나오면 이제 안도랠리가 범위가 더 크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놓고 좀 바라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지금 굉장히 힘을 받아준 상황이어서 증시와 반대 방향성을 보여주고 오히려 채권 등 안전자산과 같은 방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우리 같은 크립토커런시 투자자들에게는 상당히 의미 있는 상황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지금 30%를 폭등을 했고 28,000달러까지 돌파 테스트를 벌였던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은 27,000달러 지지 테스트를 벌이면서 살짝 조정받는 양상이지만 어쨌든 지금 이게 일주일 차트거든요. 일주일 동안 상당히 급격하게 랠리를 펼쳐줬다. 네, 의미 있는 반등세죠. 30% 폭등. 1월 한 달 동안 40%가 올랐으니까 최근 일주일 동안의 이 30% 폭등이라는 게, 그것도 미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금융 시스템 위기 우려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런 퍼포먼스가 지금 벌어졌다라는 거 상당히 의미가 큽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지금 63 많이 올랐습니다. 이 탐욕 단계가 이어지고 있고, 비트코인 도미넌스 같은 경우에는 46% 돌파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도미넌스 상황을 우리가 조금 봐야 되는 건데, 이건 캡틴 파이빅이 비트코인 도미넌스 분석을 한 거거든요. 지금 48.3에서
저항이 지금 확인되고 있다는 거예요. 강력한 저항이라는 거죠. 그래서 39.4까지도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락할 수 있는데 더 빠질 수가 있는데, 만약 이런 상황이 된다면 알트코인들의 이제 반등이 시작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저항 맞고 46%대 자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살짝 더 비트코인이 조금 도미넌스가 빠져준다라면 알트 랠리가 펼쳐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전체적인 알트 시총 차트를 기준으로 봐도 지금 알트들이 흐름이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아마 일주일 동안 알트코인 투자하셨던 분들은, 단기 대응하셨던 분들은 수익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지난달에 물리셨던 분들이 이미 거의 대부분 회복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알트코인들도 상당한 반등세를 보이면서 힘이 좋다, 뭐 이런 부분들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라켓시 우페드히에를 비롯해서 몇몇 전문가들은 역헤드앤 숄더 패턴이 이번에 완성됐다, 이런 부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간에 32,000달러까지 보면 열려 있어요. 그래서 32,000달러까지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2,000달러 뚫어내면 35,000달러, 우리가 굉장히 바라는 포인트인데, 일단은 28,000달러 위로 올라가서 3만 달러까지만 좀 랠리를 해주면 그때부터는 35,000달러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 굉장히 좀 분위기 반전이 확연하게 바뀌는 상황을 바라볼 수도 있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엇보다 의미 있는 포인트는 200주 이동평균에 대한 돌파가 온전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참 이 25,200달러 돌파가 정말 어려웠는데, 이번에 미국에서 은행들이 파산을 하면서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으로서 역할을 해주면서 200주 이동평균이 이렇게 시원하게 돌파를 해줬습니다. 저희가 수십 번 강조를 해왔지만 200주 이동평균은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의 모든 강세 랠리에 있어서 1차적인 전제 조건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200주 이동평균 아래에서는 단 한 번도 이 포물선형의 강세 랠리가 벌어진 적이 없었다. 굉장히 의미가 큰 상황이 이번에 덩달아서 다 벌어진 겁니다. 이 T-트레이더 앨런 같은 경우에는 이 확장 삼각형 패턴, 이 메가폰 패턴이 이게 데일리 차트거든요.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만들어졌다. 한 번 메가폰 확장, 한 번 또 확장 하고 지금 세 번째인데, 확장하고 나서 한 번 더, 그럼 이제 6만 달러까지 간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번째 완성을 통해서 5만 달러 이상, 6만 달러까지 가능할까, 뭐 이런 기대감을 지금 안기고 있는 거예요. 스탁머니 리잘드 같은 경우에는 이건 4시간 차트, 4시간 차트를 통해서도 메가폰 패턴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는데, 2019년 같은 경우에도 메가폰 패턴하고 저항선 뚫고 올라가서 급격한 랠리, 이렇게 찍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딱 패턴이 똑같죠. 보시는 것처럼 똑같기 때문에 이제 남은 건 랠리뿐인가, 뭐 이런 기대감을 지금 갖게 만드는, 차트적으로도 갖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건 지금 인컴 차크가 크립토 시총, 전체 시총 분석을 한 건데, 보시면 보이는 것처럼 지금 올 들어서 전체 시총이 지금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증시에서는 돈이 빠지고 있고 은행에서는 뱅크런이 발생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크립토 커런시로는 돈이 들어오고 있다, 돈이 나가는 게 아니라 돈이 들어오고 있다, 이 자체만 봐도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폴리티코가 재미있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번 미국 은행 뱅크런의 이 최대 승자와 패자가 있는데, 최대 승자는 USDT와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야. USDC 디패깅 사태로 인해서 가장 강력한 경쟁자였던 USDC의 시가총액이 일단 급증을 했다. USDT 가만히 앉아있다 윈. 또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 기존 금융 시스템에 대한 어떤 위기가 확인이 되면서 그동안 비트코인을 밀었던 맥시멀리스트들이 완전 웃는 상황이 펼쳐졌다, 이런 점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당장 이거 지금 마이클 셀러가 올린 거거든요. 마이클 셀러가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2020년 8월 10일부터 비트코인 전략을 이제 채택을 해서 투자를 시작했는데, 그때 이후의 퍼포먼스, 비트코인은 125%나 올랐는데, 반면 그 이후에 S&P 500은 17% 상승에 불과했고, 나스닥은 겨우 6%, 금은 마이너스 5, 채권은 마이너스 17, 은은 마이너스 22. 비트코인이 뭐 굉장히 전고도 찍고 폭락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8월 10일 이후에 지금 125%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 보면 참 자산의 어떤 투자 가치가 상당히 크게 변했다라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보면 막
이 변동성이 굉장히 커서 위험할 것 같은데 이 중장기 대응을 하는 이런 기업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와 비트코인 재밌는데 그러니까 마이클 셀러가 이런 데이터를 지금 계속 보여주는 이유는 개미들 막 들어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 기관들 봐라 니네 어디 금이나 채권에 투자할 필요가 없어 비트코인이 짱이야 이런 얘기를 하려는 목적인 거죠. 기관들이 들어와 줘야지 지금의 비트코인 시장 암호화폐 시장의 전체 시총 랭킹이 비약적으로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더 열심히 지금 홍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연준도 참 재밌어요. 지금 이 연준 대차 대조표 이 밸런스 시트인데 지난주에 3천억 달러 3천억 달러가 지금 더 풀렸다라는 거예요. 이 4개월 동안 양적 긴축을 단행했던 그 포지션이 지난 한 주 동안 3천억 달러 찍어내면서 쌤 다 되돌려버린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미 그러니까 양적 완화가 지금 이미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준 지금 되게 웃긴 거예요. 이러면서 막 금융 불안이 우선이냐, 인플레이션 물가 불안이 우선이냐 뭐 이런 고민하는 이상한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데 사실은 이미 시장에 돈을 풀면서 막 찍어내면서 정말 진짜 이런 거 보면 미국이란 나라의 위선이라는 것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이거 되게 재밌죠. 크립토에 처음 투자를 시작한 날은 이렇게 멀끔하고 멋있는데 5년이 지나면 이렇게 된다. 이런 밈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이 5년이라는 시기 이 숫자의 의미 포인트를 찍는다라기보다 어마어마한 약세장을 겪고 난 뒤 이제 우리는 다시 웃을 수 있는 상황을 기다리고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비트코인이 지금 최근 1, 2년 동안 보여주지 못했던 그런 퍼포먼스를 최근 일주일 동안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참고를 하시면서 시장을 바라보시면 좀 더 이 시장이 좀 새롭게 보여질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어떤 흐름을 앞으로 또 보여줄지 글로벌 지금 이 시스템의 위기가 얼마나 더 전이되고 확산될지는 모르죠.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문제지만 일단 미국과 스위스 같은 상징성이 큰 안전국가라는 곳에서 이런 사태들이 벌어지고 있고 시작됐다라는 점은 분명히 우리한테 생각해야 할 지점들을 많이 남기고 이 사태가 은행 몇 개 지금 때려박는다라고 끝날 사태가 아닐 가능성도 높다라는 점을 우리에게 시사한다. 이런 점들도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